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그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해임하겠다면서 연준 흔들기에 나서자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서 폭락을 거듭했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발언을 번복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이 마무리된 걸까요? 물론 연준 의장 해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트럼프와 파월의 미묘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연준이 트럼프 지원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가 이어질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얼마나 커질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버핏과 함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버핏을 가치 투자의 길로 인도했던 영원의 파트너 찰리 멍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을 담은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관세 전장에서 약간 그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마침 우리와도 오늘 이제 2+2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좀 완화되는 누그러지는 듯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 CNN 방송과 중국 차이징 이 보도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125%의 관세를 이미 철회했거나 철회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메모리 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 철회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보도인데요. 네. 이거는 아직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미 이제 업계 안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제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중국 당국이 미국산 의료 장비라든지 일부 화학 제품 등 미국산 수입 품목에 한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금 부과되고 있는 145%의 관세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미중 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단 최고 위기를 넘고 상호 현실 가능한 타협 가능한 부분으로 거리를 좀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마쳤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협의 성과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1시간 8분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렵고 애초에 이제 협상 의제라든지 진행 방식, 협상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내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양국의 협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상호 관세라든지 품목 관세의 폐지 필요성을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했고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미국 측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측 역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빌리면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특히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고 말할 정도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라는 점, 협상이 양국 모두에게 괜찮은 출발선이 됐다라는 점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상호 공감대 속에서 4가지 의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네. 관세 비관세 조치 하나, 경제 안보 분야, 투자 협력 분야, 그리고 통화 이건 환율이 되겠죠.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세 유예 기간 안에 이른바 7월 패키지안을 도출하다는데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7월 패키지안이 거론된 거는 지금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지 않습니까? 유예 만료 기간이 7월 8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스케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종 협상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가 해야 되는 우리의 정치적 일정 이런 것들이 감안된 7월 패키지안이 거론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협상 의제도 정했고 그다음에 협상 결과를 도출할 타임라인을 짰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 간의 실무 협의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정한 4개 분야의 세부 안건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협상의 중간 점검은 다음 달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양일간 개최되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고위급 협상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일단 첫 통상 협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시각차도 네. 있었다고요. 네. 그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조금 다른 게 좀 포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협상 후에 우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고 여기에 대해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향후 협상을 추진해가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린 신중한 협상 그리고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는데 네. 베센트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신속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속도전을 강조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산책할 때도 서로 걷는 속도가 다르면 나란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한 협상을 원하는 우리와 속도전을 원하는 미국과 이런 협상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애초에 이번 협상은 기존의 다른 무역 협상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시작됐다라는 것. 네. 예를 들면 바텀업 방식이 아닌 거죠. 실무진에서 먼저 의제들을 쫙 펼쳐놓고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미국이 이른바 관세 협상에서 우선 협상 5개국을 대상으로는 분명한 그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좀 시간상 빠른 협상을 원하는 미국의 어떤 필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제 상호 관세 25%만큼이나 그 자동차에 있어서의 관세 면제 이게 이제 핵심 의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덕근 장관이 이제 여러 차례 자동차 관세에 대한 협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2+2 통상 협의 후에 또 양자 면담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덕근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대1 면담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해서 재차 요청했다라고 밝혔고 네. 우리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청했다.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의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끌어내는데 네. 중점을 두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다 우리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을 지금 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양보할 수 없는 의제로 못 박아두고 미국의 협상 그 양보를 최대한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 완성차 업계에서도 지나친 높은 관세나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특히 미국 소비자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여러 방면의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요청한 것은 일단 조선업하고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였죠. 네. 네. 그 LNG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일단 조선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아까 스캇 베센트 장관이 최선의 안을 한국이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이제 기자회견에 질문이 나왔어요.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최선의 안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최상목 장관이 예. 이거는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국가들과도 미역 수지 균형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우리와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조선산업 협력이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다. 이런 말도 네.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건 우리가 끌어내려고 하는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 면제 혹은 완화를 위해서 이 조선업 협력 카드가 협상 카드가 될 수 네, 있다.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다만 이제 LNG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알래스카라는 험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다가 맞아요. 네, 굉장히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는 또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게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번에 협상에는 그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 그 실무자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지금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는 건데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참여를 하라라는 쪽으로 종용을 하고 있어요. 6월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서밋 이 열리는데 여기에 네. 우리나라와 일본 통상 관계자들을 참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 자리에서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도록 네, 네.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이거는 뭐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우려했던 그 방위비 언급이 없었더라고요. 네. 없었죠.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장하냐 마냐와도 연관이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또 하나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는 하고 협상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조금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7월 패키지라는 안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협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을 우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의 변화 즉 이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놓고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전략 변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 장관급 인사가 방한해서 우리 그 조선소를 방문한다면서요. 네, 이게 조선업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라는 퍼즐이 계속 맞춰지고 있죠. 네.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 네. 다음 주입니다. 30일경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게 이제 방안이 성사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의 방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경남 거제, 울산 등에 있는 유력 조선소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펠런 장관이 이 미 군함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건조에 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안에서 조선소를 둘러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당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한 뒤로 실제 우리 조선소들이 미 군함에 대한 MRO, 네. 유지 보수 두 척에 대한 MRO를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예. 방한을 하죠. 근데 일정이 지금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같이 전격적으로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관측인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국내 1위 통신사죠. SK텔레콤이 그 최근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무료 교체 실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네. 윤영상 SK텔레콤 최고 경영자 오늘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요. 이번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린다.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에 원인불상 해커에게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서 이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현재 침입 경로나 해킹 방식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이 유심이란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휴대폰 옆에 보면 조그만 그 반도체 칩처럼 네. 그 끼는 그 유심 칩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가입자의 통신 인증이나 식별 정보들이 다 저장돼 있는 매체입니다. 그 통신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식별자로 쓰이기 때문에 민감 정보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유심 정보가 만약에 통째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이 유출된 유심 정보가 유통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워낙 보안에 민감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사용하는 계열사 임원 전체의 유심을 또 교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21분입니다. 그 트럼프발 관세에 이어서 지난 17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해서 해임을 언급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10년물 국채, 환율까지 크게 출렁였는데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서 이후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 의장에게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계속 격화된거나 할 경우에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ISF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잖아요. 예. 해임, 중도 해임을 언급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저라고 또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된 그 이유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조금 일자별로 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일자별로, 예. 1월 달에 연준 의장을 만나서 즉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파월 의장은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네. 또 이런 서로 간에 이제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금리 인하는 관세 인상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기에는 완벽한 시기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관세 인상이 오히려 네.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4월 17일 날 해임은 빠를수록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다시 봉합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2년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해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나 압박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파월 의장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연준의 원칙은 지키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견이라면 이견이죠. 네. 뭐 그게 뭐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그런 서로 이견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한때 비추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연준의 역사가 122년이 된 거네요. 예. 112년입니다. 112년. 예, 112년.
우리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하는 총재에게 그렇죠. 이제 중도 해임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독립된 기관들인데 네. 그 임기가 보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파월 의장도 제가 파월 의장이라 하더라도 역사에 어떤 파월 의장으로 연준 의장으로서 이름을 남기는데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을 든 최초의 연준 의장 얘기 나오면 역사적으로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얘기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일기 그러니까, 행정부 때도 약간 예,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를 서로 간에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의견 조율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경제를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 상황에서 네.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면 그게 말을 들었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네, 지금 네.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 지금은 금리 인하 카드를 신중히 써야 되는 상황이다. 네. 물론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조금 뭐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좀 험한 정도의 말을 얘기를 하면서 네. 내 말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네. 역설적으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네.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금리 인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에 의해서 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는 거 차라리 아니겠습니까? 좀 저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그렇죠. 조금 압박을 조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운영의 네. 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뭐 속담에 뭐 벗어날 구멍을 보고 몰라라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구석으로 딱 몰아놓으면 네. 쓰고 싶어도 그 카드를 못 쓰는 상황이니까 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더니 어쨌든 간에 이제 갑자기 해임할 생각이 아니다라면서 예. 말을 바꿨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큰 일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그러고 나니까 재무장관하고 상무장관이 달려갔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스콧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예, 예. 파월 러트닉 상무장관. 예, 상무장관이 달려가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뭐 그 해임을 하게 된다라면 네. 자산 시장의 혼란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긴박한 시기에 네. 만약에 해임이 되면 새로운 또 연준 의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동안에 이제 혼란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독립된 기관의 장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임하는 또 이런 사례를 만들면 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누가 연준 의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혼란을 우리가 이제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파월 의장의 눈에 안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이 편할지언정 네. 앞으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무게감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네. 이 이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저력이다라고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참모들이 조언을 하면 네. 대통령이 또 그걸 듣고 참모들은 또 자신들의 역할이 내가 네. 재무장관이고 네. 내가 상무장관이니까 네. 나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된다. 미국이란 대의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이 해임된다 하더라도 연준 이사회의 다른 그 위원들도 동일한, 파월과 비슷한 예. 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간다면 금리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만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예. 잘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임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그 근거를 많이 검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라면 예, 실질적으로 예. 진짜 만약에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했으면 실행 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말을 걷어들였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그 이제 해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느 시장이- 정도 타격이 있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일단 상대적으로 금값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톤당 한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500달러까지 일단 네. 올라갔고 3대 지수가 한 2% 정도 당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지금 톤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스당? 온스당.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스당. 예, 네. 온스당. 네. 3천 그랬고 네. 3대 지수가 2% 하락을 하면서 네. 금융시장이 흔들렸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급등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빕스 지수가 네, 30선에 돌파를 하면서 예. 시장의 공포감을 확
자아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네. 월가의 대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또 보고서를 그날 발표를 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45%로 급증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1.3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내므로써 네. 시장에 있어서의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기 시작했다. 근데 3대 이렇게 지수가 2% 이상 모두 급락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주가가 내려가면 좀 안전 자산으로 좀 네. 몰리지 않나요? 수요가. 그게 이제 국채나 금값에 달러? 이제 올라가는 건데. 예, 네. 예. 국채나 달러 같은 경우. 그런데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그 당시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예.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던 게 지금은 미국 자산이 탈달러. 예, 네. 탈달러 이런 것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미국 경기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정책들이 지금 예측 불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해임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미국 자산 시장에서는 좀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내에 있어서의 일부 기금들, 연금 말고 기금들도 많이 채권도 팔고 달러도 팔고 뭐 주식도 팔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글로벌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잠깐 발을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트리플 약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하방 변동성을 키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같은 시장을 두고 네. 미국의 이제 대통령, 정치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이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경제를 보면서 네. 어느 쪽이 맞는지 이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판단하기 진짜 어렵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얘기들을 할 때마다 관세 정책을 했다가 또 걷어들이기도 하고 일반 관세를 많이 중국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때렸다가 네.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 이걸 절반 정도 낮춰줄 수 있어라는 또 얘기를 또 했다가 파월 의장을 당장 해임하겠다 했다가 또 그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변 섞기 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반응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먼저 저는 반응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후속적으로 최근에는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관세 정책을 펼쳤을 때 네. 시장이 먼저 크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하래.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추측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저는 시위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S&P 기준으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6,200까지 갔던 작년 게, 당선 이후에. 네, 당선 네, 이후에 올해 6,200까지 갔던 게 4,900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2만 선 같은 게 15,000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이전에 관세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적절한 수준에서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취임한 이후에 고율 관세를 막 엄청나게 때리다 보니까 네.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하루하루 변동성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 현재 지금 이러한 미국 경기나 뭐 그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봐도 트럼프가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할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좀 결론밖에 혹자는 못 또 드리고. 파월이 원래 예. 변호사 출신이다. 그렇죠. 금융 전문 변호사지 예, 예. 경제학자 출신 경제학자는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걸까 이렇게까지 또 예. 폄훼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2018년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 연준 역사상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고 때로는 이제 뭐 그 바이든 대통령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그런 어떤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그랬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네. 연준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기관인 걸 다 아는데 네. 본인 스스로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 인문이 아니다라는 이제 반론을 한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와 호흡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긴 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른 연준 12개 연준 의원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격은 있으시는 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지금 관세 네. 전쟁이 이렇게 심한 가운데 네. 사실 지금 두 인물이 싸우는 것보다는 대립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합의를 좀 끌어내는 게 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준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2018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임명된 이후에 네. 그때도 지금처럼 뭐 좀 험한 얘기를 했어요. 퍼팅을 모르는 골프 선수 같다. 뭐 이런 뭐 험한 얘기를 하긴 퍼팅을 모른다고요? 퍼팅을 예. 모르는 골프 선수 정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니까 어느 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소위 밀월 기간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의회도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죠. 네.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와서 만약에 삐그덕거리게 된다라면 이건 미국 경제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대로 뭐 선거 유세 기간에도 그랬죠. 당신 내 말 들으면 계속 끝까지 임기까지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임시킬 거야. 마치 그럴 것처럼. 네. 아니면 후임자를 미리 선정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의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여기에 서로 간의 삐그덕거림이 들리게 되고 그렇다면 책임은 오롯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게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화합을 해야 되지만 먼저 공격한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니까 중국이 중국에서도. 조금 전에 또 반도체 관세 네. 또 인하하겠다 이런 또 카드를 내민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공격한 트럼프가 먼저 빨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아니라 좀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걷어들이고 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시장이 막 불안하니까 이제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까지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채 금리 아주 이렇게 민감해하는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결국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안타깝게도 탄핵 얘기가 또 일부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도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는 누가 내느냐? 수입업자가 내는 거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도 가만히 보면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를 안 때렸어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를 0%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반도체는 관세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관세 정책을 유예시키고 원래 트럼프의 정책이 선관세 후협상이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관세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좀 두면서 예. 좀 나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제 5월 초에 FOMC가 있는 거죠? 예, 5월초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근데 지금 원래 올해 연준이 그때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한 이후에 예.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랬었죠. 그랬었다가 지금 이제 2차례인 상태인데 5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관세 90일 유예 협상되는 게 6월 말 7월 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아마 5월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네. 관세 90일 유예가 6월 말이니까 네. 그 이후에
그 금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네. 9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산정해 놓고 보면 네.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강공세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S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던 그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을 정리한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원금센터의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아예 워렌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예. 찰리 멍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 찰리 멍거에 관한 책은 이전에도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예, 예, 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책을 갖고 나오신 것 같고, 예, 맞아요. 그만큼 찰리 멍거가 차지하는 그 위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 판단하셔서 그쵸. 예, 지금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소개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예. 가장 유명한 것은 이분이 2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 회사죠. 투자 회사를 워렌 버핏과 같이 이제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13,500배 가치를 올려놓은 거죠. 네. 투자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성과를 공동으로 낸 인물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책의 제목처럼 위대한 동업자죠. 가장 투자업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찰리 멍거와 버핏의 관계를 두고 샴 쌍둥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아 그렇게까지. 그다음에 네. 이제 버핏은 찰리 멍거를 두고 진절이 나는 노맨. 그러니까 내 주장에 대해서 항상 노라고 얘기하는. 노맨. 네, 노맨이라는 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 찰리 멍거가 사실 버핏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주식 선택 이런 것은 아니에요. 주식 종목을 고르고 이런 것들 어찌 보면은 버핏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멍거는 어찌 보면은 그 버핏의 투자 철학이나 사고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후세의 평가입니다. 네.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초기에 그 소위 말해서 굉장히 싼 주식만 사다가 싼 주식을 쌀 때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에서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퀄리티 있는 그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 기업을 사도록 유도했던 그런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회사가 시즈캔디라든가 코카콜라 네. 이런 식의 회사들을 지금도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네. 몇십 년 동안 이런 주식들을 사는데 그런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분이 최근에 제가 방송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멍거가 쓴 책을 직접 보시려고 그러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가난한 찰리의 영감. 네. 예, 그 책을 보시는 게 됐고 이 책도 실제로는 그 멍거가 쓴 책은 아니에요. 멍거가 했던 연설문이나 했던 얘기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 저자가 뭐냐면 개념을 잘 정리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투자 원칙, 네. 그다음에 심리학, 멍거 자체가 심리학이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네. 아마추어 심리학자라는 그 별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찰리의 영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 인간의 오판의 심리학이란 글이 있습니다. 오판의 네, 심리학.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나 행동을 할 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때로는 유용하지만 그런 유용한 생각이 때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에 대해서 정리한 글인데 이게 사실은 찰리 멍거가 평생 동안 그 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자기가 인간이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지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그걸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의 한 꼭지가 뭐 심리학, 그다음에 투자자의 품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경제적 해자. 그래서 찰리 멍거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사고 방식에 좀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려고 그러면 되게 유용한 책이고 네. 여러분들께서 찰리 멍거의 생각을 직접 들으시려면 네. 찰리 멍거의 가난한 영감을 읽으시는 게 가장 좋죠. 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고 찰리 멍거는 또 패서디나의 현인이라고 예. 이렇게 이제 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찰리 멍은 LA에 살았거든요. 네. LA에 살았고 멍거는 고향 오마하에 계속 있었고요. 예, 그래요. 그 이제 최근에 미국 관세 전쟁으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예. 크지 않습니까? 예. 변동성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이 책에 다뤄졌을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하라 이런 그 얘기가 있는지. 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요즘처럼 주가 변동성이 높으면 좀 마음이 흔들릴 때 네. 찰리 멍거나 이런 분들의 책을 일부러 찾아서 읽어요. 그 아. 변동성 같은 부분만.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식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그 가치 투자가 벤자민 그레이엄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레이엄 책도 몇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소유권, 회사의 지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예, 소유권. 소유권. 예, 소유권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내가 주식 한 주만 사더라도 네. 마치 회사를 전부 다 인수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권을 내가 사는데 회사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단순히 주가 오를 것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네.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이 정말 좋은 회사인지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인지 그래서 한 주식의 가치는 그 사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탈과 필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격은 내가 살 땐 중요하지만 네. 그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요. 소유권을 샀다라고 갖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그 주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소유자로서 생각하느냐, 네. 내가 언젠가 그냥 가격 대충 보고 오르면 팔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남들 얘기 듣고 하느냐. 네. 완전히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그렇겠죠. 이들은 철저하게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뭔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이건 이해인데 이거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미스터 마켓.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은 그 조울증에 걸리는 내 동업자와 같아. 나와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네. 이 동업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은 네. 자기 갖고 있는 지분을 비싸게 나한테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기분이 너무 다운되어 있는 날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싸게 나한테 자기 지분을 팔겠다고 그런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터무니없이 싸게 나한테 팔겠다고 그랬을 때만 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주식시장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고 주식시장을 하인으로 삼아야 된다. 정말 좋은 말인데 어렵죠. 실제에서는 너무 예, 어렵게 되는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 때문에 막 그 마음이 맞아요, 흔들리고 맞아요. 이러면은 예.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가에.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는 게 예. 그래서 이 멍거가 강조하는 투자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근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좋은 회사 사야 되는 거니까.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를 M&A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 사겠어요. 좋은 회사가 좋은 가격에 나올 때 사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견딜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멍거의 표현에 의하면 50%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의 상위 3-4% 정도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지레 더 포기하게 될 것 같아 이 말씀을 예. 듣고 나면은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 제가 이제 멍거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 이제 이게 프로필 그게 써놓은 글인데 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데서 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네. 그 이 멍거 얘기예요. 예, 멍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네. 엉덩이로 번다. 진득하게 기다릴 수 이 있는 얘기를 한 사람이 거죠. 번다. 예. 네. 이 엄청난 독서가라도 유명하다면서요. 거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1-2권 정도 읽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아, 다독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짜. 많이 읽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조금 읽었겠지만 평균. 평균적으로 하루에 1-2권 읽었을 거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 독서가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멍거는 이런 얘기는 그 내가 오래 살았지만 인생에서 학습만큼 유용한 것은 내 삶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가장 부지런하지도 않았지만 학습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종종 본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져 간다. 특히 장기적으로 간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명이라는 방법으로만 진보한다면 인간은 학습 방법을 익혀야만 진보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는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멍거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폭넓은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알았는데 현명한 사람치고 항상 뭔가를 읽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정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네. 워렌 버핏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소화하는지 아마 짐작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버핏도 하루에 6, 7시간 읽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하는 태도가 의미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은 멍거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실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크게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굳이 내가 다 실수도 배울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 학습이다. 네. 그래서 멍거는 정기류, 네. 평전유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 그다음에 심리학 같은 것도 사실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타인의 심리를 읽어야. 예, 네.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네. 그 로알드 치알딘이라는 분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네네. 베스트셀러 됐던 그 책을 멍거가 여러 곳에서 추천을 합니다. 아. 그래서 자기 손자들한테도 손자 자식들한테도 그 책을 다 보내요. 이거는 인생의 필독서로 삼아라. 네. 뭐 그 정도로 이런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고 큰 실수를 피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분이죠. 네. 또 어떤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찰리 멍거 얘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능력 범위라는 개념이에요. 능력 범위. 이 얘기를 뭐 버핏 책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그 멍거는 평생 동안 지적인 겸손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출발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지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냐면 자기 알고 있는 거를 더 기반으로 하는데 네. 멍거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네. 내가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자체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머무르는 게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능력범위라는 거죠. 능력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99년 2000년도에 그 인터넷 열풍 불 때 그 버핏이랑 멍거가 하이테크 주식 한 개도 안 사고 네. 그 버크셔 주식이 거의 뭐 심하게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물 갔다고.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닷컴 버블이 오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멍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핏과 나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딱히 큰 장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갖고 장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친구와 같은 기술 발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네. 하이테크 투자의 단점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투자를 자제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 투자 스타일도 참 궁금해요. 저는 이제 워렌 버핏 같으면은 콜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는데 매일 오래 햄버거. 장수하잖아요. 예. 근데 찰리 멍거도 24년 1월 1일에 태어나서 99세에 1924년 1월 1일에 태어나서 예. 2023년 11월 28일에 예. 운명했거든요. 예. 100세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돌아가셨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그 건강 관리를 했는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걸 잃었다는 사실은 생각이 버핏이랑 들어요. 멍거를 보게 되면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술 담배를 안 했죠. 아 그랬나요? 예, 버핏도 술 담배를 안 했고 어. 멍거도 뭐 젊어서는 책을 보면 포도주 같은 거 마셨다고 나오지만 네. 잘 안 마셨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을 망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 책에 나오진 네, 않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술, 네. 마약, 네. 레버리지 투자. 이 3가지가 인생을 망친다. 네, 마약은 대부분 안 하지만 술은 조금 마시고 예. 레버리지는 유혹에 많이 버핏은 빠지는데. 아예 술을 안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는 당연히 둘 다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건강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뭐냐면 약간 낙관론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네. 두 분 다 한 번씩 이혼을 하셨지만 네.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다. 힘든 사람과 헤어져서 좋은 사람과 살면 더 반드시 행복해지겠나요? 네.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서 건강에 대한 비결을 저도 궁금했는데 네. 아마 그게 이제 사회적 관계라는 아.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네. 아마 좋지 않았나 이 두 분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투자에 대한 예. 내용은 이 책 워렌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찰리 먼거 직접 읽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찰리 먼거가 늘 생전에 얘기했다고 하니까 주말에 좀 책 한 권 읽어봐야 되겠다는 아유, 생각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은.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